그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현정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자리에 대해서 저희 제안, 그러니까 저희 측의 입장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과의 어떤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객관적이고 혹은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의 사회 리더로서의 어떤 이 사회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뭐 의견의 어떤 차이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 차이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이든 어떤 뭐 사회적인 뭐 가치든 모든 것이 다 함께 성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한된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드리기 전에 넘어가시죠. 사실은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스타가 된 몇몇 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숙부쟁이라는 종 아시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숙부쟁이라는 종이 원종이면 단양 숙부쟁이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변종화되어진 그런 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단양 숙부쟁이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유실됐다고 보고되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 생물종에 관한 어떤 법적 규제가 없을 때였는데요. 이게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근본에 저희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사실이 확인되고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시행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들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종이 그나마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핫 이슈화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뭐 개별적인 사안이니까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이 단양 숙부쟁이를 어떤 서식지 내에 그다음에 서식지 외에 여러 가지 보존 정책을 보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 밑에 말라 죽어 있는 부분이 올 봄에 이식했을 때 말라 죽어서 숙부쟁이가 다음 보시죠. 이렇게 우리 죽어가요 했던 것들이 일정 시간 활착이 되면서 또한 지금 비가 오면서 아까 전의 모습처럼 다음 사진요.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종 생태적인 차원에서 이 단양 숙부쟁이라는 종은 굉장히 어떤 그 가변적인 생태계 혹은 어떤 그 척박한 모래보다는 어떤 돌무더기 틈에서 굉장히 사생력이 강한 그런 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사업, 국책 사업을 두고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생명은 무엇이고 생태는 무엇이고 이게 매번 어떤 국가의 어떤 국토나 어떤 국가의 어떤 자원을 두고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이런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인천공항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어떤 뭐 천성산 터널이라든지 사포단 이런 모든 어떤 국책 과제에 있어서 늘 우리는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자연을 잠식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연과 우리 인간의 활동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반대 찬성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제쯤이면 어떤 사안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생명이나 생태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어떤 이런 국책 사업들을 원활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태학이라는 것은 이제 생태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저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학생들이라고 알고 왔기 때문에 되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 이런 화학적인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러분하고 한번 기본적인 것만 짚고 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라면 한번 짚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과학의 총합이고 이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서는 생물과 생물을 제외한 비생물 요소를 설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 요소를 다루는 학문 중에는요 뭐 유전, 생화학, 분류학, 생리학, 뭐 생물학, 발생학, 뭐 근원적으로는 모lecular biology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물 자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또 저런 학문 간에도 또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가 보는 생물과 유전학자가 보는 생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또한 어떤 같이 보완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생물 분야로 가볼까요? 비생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환경 그러면 어떤 그 생태계를 결정짓는 조건 그리고 그 생태계의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환경과 생태가 뭐 혼전되어 있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은 분명히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비생물 요소고 그래서 반드시 환경을 다룰 때는 그 대상 생물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생물종을 다룰 때는 그 환경적인 요구들을 다룰 수 없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곤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물종을 두고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도로의 형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공학도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 소비와 시간을 빼더라도 이 에너지를 석유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휘발유로 태워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을 돈으로 지불해서 그 돈으로 경제를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들도 많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도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환경적인 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주가 아니겠죠? 어떤 생태계, 단절되는 숲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을 존중하는 어떤 공법을 썼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보는 거는 이런 생태학적인 구성 요소 외에 특히 사람이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논하지 않고 대개 이제 사람이 개입됐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사람 사회가 개입되었을 때 물론 사람도 생물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생태적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든 다시 그 사회의 정치적인 성향들, 정치적인 수준 뿐만 아니라 철학, 그 다음 그 사회 가치, 윤리, 경제, 오늘날에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 그 다음 리더의 어떤 철학,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태학적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각각의 목소리가 나옴으로써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논의 속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또한 이 생태학을,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는 이제 되게 이제 생물학에서 하는 개별적인 어떤 생물에 대한 어떤 기술보다는 그 생물과 생물 또 혹은 그 생물을 싸고 있는 환경 간의 어떤 통합적인 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여기서 우리가 자연과, 아까 환경과 생태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과 생태,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연과 생태란 무엇인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건 제 나름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연 미남인가요? 예. 이러한 어떤 자연 있는 그대로 그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저는 자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자연주의자들은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화학 제품, 뭐 이렇게 공업 제품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가 기원이 다 어디서 오냐면 자연에서 오는 겁니다. 단지 변형되는 과정에 인간의 어떤 방식대로 변형되는가, 인간의 어떤 요구에 따라 변형되는가, 사실은 모든 것은 자연에서 오고 자연으로 다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죠? 네. 그 다음에 생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연에 생겨먹은 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사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인간이 보는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학문으로 되면서 뭐 자연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생태학이 되면서 이게 학문으로 발음이 좀 이제 학문으로 되면
그 학문의 쓰임에 대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자연 속에 자연적인 과정에 사람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태학이 인간 활동을 규정 짓는 것보다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죄송합니다, 관리란 말 싫어하시죠? 어떻게 자연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에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생태학이나 학문이 있어서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요인, 비생물요인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생태학은 그래서 생태계, 나아가 자연 자체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생태학을 넘어서서 시스테미컬하지 생태계 생태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군, 군집 등을 구성하는 생물종과 그들에게 행사하는 환경이나 물리적인 힘들을 아주 심플합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패러다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태학의 고전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아까 자연과 생태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어떤 생태학의 패러다임, 본질 내지는 생태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생태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다른 이전에 나왔던 생물학, 발생학, 분류학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학문적인 체계가 어떤 학문적인 정의들은 학문적인 내용들은 존재했지만 그것이 학문으로 하나로 탄생하는 데는 그다지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숲에서는 나무를 솥담해 주기를 합니다. 감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무가 1헥타의 숲에 100본이 있게 됐을 때와 1000본이, 1000그루의 나무가 있을 때와 100그루의 나무가 있을 때 그 생물종 각각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람이 숲을 관리하는 임업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임업,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규정되기 전에는 그 나무를 솎아내줘서 소위 말해서 1000개체 있는 거를 700개체, 600, 500 궁극적으로 100개체로 솎아주면서 자연의 어떤 각각의 종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면서 일부 사람이 보기에 소위 불필요한 개체들에 대해서 도태를 시키는 그런 취업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용납될 수가 없죠. 사람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을 제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임업이라는 학문,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생태학자들이 자연적으로 내버려둔 숲에 들어갔을 때 숲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보니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도태되고, 그 도태되면서 열린 공간에, 도태라는 말은 아시죠? 도태되면서 스스로 열린 공간에 새로운 햇빛이 들어오면서 인상, 소위 포리스트 플로어, 숲 바닥층의 질이 바뀌면서 새로운 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 풀이나 초본들 혹은 이 관목들은 이 파리 질이, 엽질이 묘목들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리 국수는 없어도 뽕나무 국수는 드시잖아요. 뽕이 더 맛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 좋은 식물체가 나오니까 애벌레가 꼬이고, 애벌레가 꼬이니까 곤충이 새가 꼬이고, 이런저런 초식동물이 꼬이면서 어떤 종자들의 발생과 그 다음에 어린 치수들을 조절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생태계가 그 안에 생성되더란 말이죠. 생태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행한 감벌의 효과와 자연이 행하는 자연 도태, 그죠? 스스로 어떤 경쟁함을 떨어뜨리면서 강한 자들과 그러면서 또 그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이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게 되면 자연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어떤 불필요한 경쟁, 불필요한 어떤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되죠. 그 생태학이 이제는 자연 그 자체를 두고 보는 것에서 이제는 자연 자체를 일으키는 과정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태학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경계지역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편의적으로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면죄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류가 이 과다한 인구를 가지고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만드는 생산력 한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안에 힘의 구조에 따라서 불평등한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를 흔히 이제 우리 육지와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환경에 따라서 가장 크게 육지 생태계냐 수 생태계로 나누는데 육지 생태계는 말 그대로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육지에 지구의 육지를 다 허트려서 펴면 물에 잠길까요? 물에 뜨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거의 2,700m 이상 해저 수심이 유지됩니다. 결국 우리 육지라는 것은 얼마나 미미한 지구의 일부인가 하는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가 이제 발생하는 건 육지 생태계인데, 특히 이제 강수량과 온도에 따라서 식생형이 결정이 되면서 사막, 초원, 산림. 사막, 초원, 산림은 주로 강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열대, 온대 이런 건 기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대 계절림입니다. 그죠? 온대 계절림이에요. 그리고 기후적으로 온대 지역에 속하면서 연중 1300mm, 1280m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낙엽 하루스림도의 식생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백히 초원지대가 아닌 숲 생태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논밭을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숲이 되고, 물론 이제 지역적인 미소한 어떤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 일부는 토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연의 우세한 유형은 숲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밭은 끊임없이 사람이 개입을 해야지만 이 논밭이 토지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을까요? 우리나라 온대기후인데, 온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온대기후에. 그렇게 답하실 줄 알고 물은 겁니다. 2% 부족하죠? 사계절은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낙엽 하루수잖아요? 온대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연중 식물이 생육할 수 없는 혹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죠? 예, 강 생태계입니다. 수 생태계입니다. 육지, 그 매트릭스가 토양이 아니라 이제 물이 되는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수 생태계도 담수냐, 그죠? 그 다음에 해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담수 생태계냐, 해양 생태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담수 생태계는 민물 생태계인데, 또 이제 물이 흐르느냐, 정체되느냐, 여기 어느 분 이제 웃으시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유수 생태계, 강이나 하천까지 물이 흘러가는 생태계이고요. 그 정수 생태계는 호수나 연못과 같이 물이 고여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습지가 나옵니다. 습지는 이제 육지 생태계와 수 생태계, 접경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습지 발생 원인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지법이든 람사르 협약의 어떤 습지에 대한 정의든 미국의 어떤 습지법이든 그 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중 얼마라도 물이 닿아야 되는 생태계입니다. 1년 중에 물이 한 번도 안 닿으면 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습지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일정한 시기, 그 시기가 얼마가 될지라도 좀 더 안정적이면 좋겠지만 물이 영향을 끼치는 생태계가 바로 습지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하천으로 우리의 논지를 모아보겠습니다. 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수 생태계에서, 그죠? 그 중에서도 흐르는 물 유수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천도 마찬가지 습지도 물이 1년 중 얼마간 주어져야 되겠지만, 이 하천 생태계도 기본적으로 물이 주어져야 만들어지는 생태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공자 조절 생태계입니다. 물이 주어져야 제공되어야지만 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수혜자 조절 생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 종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림이 형성되는 식생입니다. 그죠? 강수량이 1280mm이기 때문에 700mm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맨 땅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포기한 논에, 그죠? 풀씨가 들어오면서 풀밭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낙엽층이 생기면서 좀 더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는 관목 들어오고 찔레 들어오고 그러다 결국은 참나무 숲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땅은 있었지만 생물종이 그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종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생태계의 종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어떤 기반 위에 종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촉발시키는 생태계가 바로 수혜자 조절 생태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산림 생태계입니다. 그러나 물은 이런 거죠. 물고기가, 잉어가 여기 아무도 없다 하고 들어와서 내가 들어왔으니 하천 물 생태계가 되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지만이 생물종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 과정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강에 물이 없거나 하천에 물이 없으면 그 생태계는 곧 다른 생태계로 바뀔 겁니다. 그죠? 예. 이러한 그 강이라는, 그죠? 물이 주어져야지만이 유지되는 강 생태계에 있는 주 생물 종들은 그러면 사람 말고 많죠. 뭐 아까 말씀 잉어든 뭐 여러 가지 수생 뭐 여러 가지 뭐 서서 곤충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생물 종들에게 이제 환경으로서의 강은 저러한 뭐 수량 수질 여러 가지가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너 있다죠. 강의 생물 안에 우리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인류의 어떤 문명 발상은 강을 토대로 됐습니다. 왜 보시죠? 일단 우리가 흔히 사람이 숲으로부터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숲에서는 언제 어떤 야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숲에서 나왔다 그래요. 인류의 뭐 이동 뭐 하시는 분들, 그것도 요즘 뭐 여러 논란이 많지만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인류가 평원을 걸어 나와서 도달한 것이 강가입니다. 시야가 트여 있죠. 물이 있죠. 그죠? 조개와 같은 것들이 있고 물을 통해서 이동도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물을 토대로 어떤 문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도 물, 강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 사회와 같은 거대한 슈퍼종도 굉장히 많은 종입니다. 사회가 커질수록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생물종에 대한 환경으로서 강을 보시면 1차적으로 과거에 물과 식량 자원의 제공처였습니다. 그리고 양분이 풍부한 토양의 제공처였고, 그 다음에 평탄지였기 때문에 정주하기에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움막 같은 것만 얹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강이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을 통해서 교역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강이 친수, 어떤 물과 사람이 어떤 레저와 스포츠, 어떤 먹고 사는 거 외적인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갑천, 한강, 결국은 이게 우리는 지금 갑천이나 한강을 물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생활 문화 공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강의 역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 제가 지금 학생들 대상인 줄 알고 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사실 이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강이라는 자연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고, 알게 우리가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강을, 강의 어떤 건전함,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80년대에 그 한강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85년대 한강 종합 개발해서 지금의 한강도 불만이죠. 콘크리트 화환이다, 뭐 수질도 어떻다. 지금도 한강이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종합 계약하기 전에는 저렇게 됐던 겁니다. 예, 다음 보십시오. 갈수기에 물 없는데 한강에 뭐 수중보, 그 잠실보 몇 개의 어떤 수중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수질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제가 부산에서 낙동강변에서 한강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게 겨울에도 물이 차 있는 강이었습니다. 굉장히 막 억울하고 괘씸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네, 다음. 태화강입니다. 뭐 지금 그 울산에 태화강, 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울산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여름에 잊어버리셨나요? 아시는 분, 웃으시는 분들은 여름에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창문을 열고 지나갈 수가 없는 터널보다 더한 악취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태화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화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수영대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발에 걸려서 수영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완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저 비교입니다. 다음. 네. 보십시오.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다음. 네. 지금 청계천도 뭐 이게 자연 하천 아니다, 뭐 조경 하천이다지만 도시의 그만한 하천에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도시의 이 기반을 주변을 다 우리가 자연형으로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979년도와 그 다음에 2002년도의 이제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이게 청계천의 옛날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 모습입니다. 그죠? 저런 과정들이 숱한 반발 속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더 나은 대안들이 제시되는 것들이 다 이번 사업에 반영되고 앞으로의 사업에 다 반영될 기술로 남아야 되겠죠. 네, 다음. 지금 일산 호수, 경기도 일산에 맨날 여러분 뭐 이 SBS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사를 거론해서 이 뭐 콘서트다 뭐다 할 때 대개 일산 호수에서 벌어집니다. 저런 모습이었던 것들이 지금 호수 공원을 만들므로 인해서 일산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생태적으로 수준이 높은 도시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과거 사진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강들의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들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모습이 100% 다 만족된다면 아무런 우리가 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를 경악해 하거나 우리의 우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시면은 이 공장 폐수와 쓰레기로 들은 낙동강과 그 다음에 이 가뭄 수질 떨어지고 수량 줄어들면서 그에 말해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거. 저희 직원이 이 사진 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쳐서 정말 이 사진을 보기가 금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 보십시오. 금강. 여기는 어떤 강이 흘러가나요? 대전에는? 갑천이요. 강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으셨어요? 갑천이 흘러갑니다. 갑천에 보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보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네, 금강. 제가 아까 뭐 사진 말고 제가 저희 금강의 현재 사진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거는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의 그 금강, 그죠? 금강의 현재 항공사진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산강. 사실 4대강 살리기 사업, 제가 설명하러 가면 영산강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십니다. 저한테. 왜 마치 지금 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려냐. 저쪽 영산강 주민들은 저 영산강 수질, 저런 영산강 어떤 뭐 복원에 관한 사업들을 진작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기한했던 것들을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산강 주민들에게 저 강물은 정말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러한 그들의 환경의 하나이자 자원의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강도 사실은 완벽하게 혹은 대체로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이러한 강의 현실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대로 갈 수는 없죠. 이 강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정비를 해보자. 사실은 시작한 게 2005년도에 지금의 국토해양국 말고 이전 정권의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친환경적 하도 정비 계획이 나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원 그림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부터 이미 이 강에 대해서 대대적인, 왜냐하면 2002년 3년도에 태풍 루스와 매미 위니 하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나니까 도저히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국토해양부 이전에, 그죠? 10년 전에 건설교통부 10년 동안의 지수 사업의 예산의 73%를 지천에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천 관리에만. 댐 하나 짓지 못하고. 그 결과 굉장히 홍수의 피해, 그 다음 특히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 수위는 높아지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현장에서 물 관리를 하던 관리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예, 다음. 우리 강의 현실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네. 모래톱입니다. 좋습니다. 모래톱이 어떤 뭐 생태적인 경관적인 가치가 있다 할지언정 저는 너무 과하죠. 제가 영산강 영산강하고 금강을 헬기로 돌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강물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다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 강을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속도로만큼이라도 아니 지방도만큼이라도 강이 제대로 연결돼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죠? 저 토사를 지금 뭐 저 토사를 걷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저 토사가 있는 자리는 물이 들어차야 될 자리고요. 그래서 수생태계가 형성돼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뭐 상황에서는 별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저게 오랫동안 우리가 강물을 쏘면서 혹은 우리 어떤 지형적인 자연적인 형성 과정에서 강이 걸어가는 강의 일생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나 지금 양상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겁니다. 예, 다음.
오염 문제. 제가 실험하는 학교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후배나 선배가 말 안 들으면 하는 최악의 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수의과 대학에 있어가지고 아유 저놈 저 동물병원에 보내야 된다. 참 큰 욕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앞에 저 화천에 한번 코 1분만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질식에서 죽는 게 아니고 독살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그 폐수 같은 거 시약들 잘 수거하시죠? 얼마 발생해서 얼마에서 하시잖아요. 그 전에 그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제 1년 정도 했는데요. 하면서 준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갖다 대니까 뭐가 나오냐면 산업 폐기물이 200만 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의식은 저도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 때도 쓰레기는 어디다 버린다? 하천에 갖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쓰레기는 하천에 버리면 비가 오면 홍수기태 하면 떠내려가면 정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제3세계는 쓰레기는 다 강가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지금 강에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예, 다음. 뿐만 아닙니다. 천변에, 원래 저 천변에 저 비닐하우스 지은 건 뭐냐면 사실 자연적인 식생이 들어차거나 혹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연 상태로 소위 저습지, 원류지 내지는 홍수 조절지가 돼야 되는 거죠. 물이 수위도가 어느 정도 하면은 이 물이 담아져서. 근데 저게 이제 뭡니까? 비닐하우스나 인간의 경작지가 되는 건 홍수 피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날짜가 제가 기사가 있는데 저렇게 죄송합니다. 팔당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감자밭 이런 주말농장 정부가 이렇게 전용 허가 내줘가지고 유기농장인지 만들다 그랬을 때 그 두 신문에서 이랬습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시민을 포기했는가? 상수원 보호지역에 저런 경작을 허용하다니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 비점오염문이라고 그러죠. 저 비점오염문 문제가 뭐냐면요. 농사지을 때 나오는 인이나 그게 유기농약이든 뭐든 간에 농약이 유기농약 비슷하네. 유기물질 탭이든 뭐든 간에 일단 비가 오면 상당 부분이 바로 하천으로 분류구간을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바로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방 안에 제 외지 외에 제방 바깥은 이제 제 내지예요. 사람 입장에 제 내지에 있는 그 경작지들에서 나오는 오염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천을 통해 들어오고 일정 부분 그 전에 뭐 하수처리가 되거나 하면서 본류에 유입되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별 지장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지장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역시나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강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살 만큼 되는 나라에서 강가에 농사 짓게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아주 요만큼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 동남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강에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뭐 생존권 이런 문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항상 보상받는 측에서는 이제 불안하겠지만 불안정하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천 부지 경작을 금지해서 그거를 자연 상태로 내지는 강의 어떤 부지 내에 강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예, 다.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입니다. 지천에서도 나겠지만 본류구간 홍수는 명백히 대형 차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5년 동안 평균을 냈더니 연간 그 피해액이 2.7조 그거 곱보기가 4.2조원씩 나왔습니다. 5년 평균이. 그 사실은 홍수 피해를 안 한다고 그러면요. 정말 홍수 낙동강 주민들 제가 경기도 광주 남한강변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내리고면서 물이 차야 항상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팔당, 서울 시민을 위한 팔당과 충주댐이 있으면서 그 수위 때문에 늘 그 지역은, 여주 이천 지역은 그 사이에 껴서 늘 홍수의 피해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보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를 하천 정리하고 준설해서 홍수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예, 다음. 일단 수량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1300mm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강수량을 따지면 물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1인당 쓸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지금 상태가 맨 왼쪽이 한국입니다. 뭐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그 다음에 갈수기에 하천바닥 드러나서 하산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홍수기와 갈수기의 어떤 물량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다음. 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 오른쪽 보실까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만 사실은 손실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결국 쓰는 물은 전체 내리는 비의 27%밖에 안 됩니다.
그 27%를 어디서 받아 쓰느냐? 하천에 쓰고